어서 나가게. 범사. 빗소리가 먼저였다. 기와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 그리고 그 위로 덮이는 울음소리. 12살 소년 이준서는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이 진흙 속에 박혔다. 손톱 밑으로 흙이 들어왔지만 느끼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감각을 모두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어머니, 봉씨가 문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보따리 하나.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준서는 몰랐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어머니, 준서가 달려들었다. 아버지 이판서. 이연철의 팔을 붙잡았다. 단단하고 차갑고 움직이지 않는 팔. 비켜라. 세 글자였다.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시선은 이미 안채 쪽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서 비단 치마 자락을 가지런히 여미며 서 있는 여인. 옥화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봉씨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더 무너지는 일이었다. 울기라도 하면 준서도 매달릴 수 있었을 텐데, 사정이라도 하면 막아설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그냥 걸었다. 비 속으로. 문이 닫혔다. 빗소리만 남았다. 준서는 문고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문 너머로 어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다. 진흙 위를 밟는 소리.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리고 멈췄다. 쓰러지는 소리. 어머니. 준서가 문을 열었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어쩌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봉씨는 문 앞 돌계단 아래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다. 의식이 없는 건 아니었다. 눈을 뜨고 있었다. 다만 하늘을 보고 있었다. 비가 얼굴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 봉씨가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손을 들어 준서의 뺨을 짚었다. 울지 마라. 그 한마디. 준서는 더 크게 울었다. 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한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봄이 왔다. 집 안에는 오지 않았다. 옥화가 안채를 차지하는 데는 사흘이 걸리지 않았다. 봉씨가 쓰던 자개 경대가 없어졌다. 봉씨가 손수 짠 자리가 거쳤다. 부뚜막 옆 작은 단지. 봉씨가 매달 첫날 쌀을 모아두던 단지가 어느 날 아침 사라졌다. 어디 갔습니까? 그 단지가. 준서가 물었다. 부엌 하녀 막내가 눈을 피했다. 마님께서 버리라 하셨사옵니다. 마니. 준서의 목소리가 굳었다. 막내가 고개를 떨궜다. 그게 답이었다. 옥화는 똑똑했다. 아니, 정확히는 약삭 빠르고 조용하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화를 내지 않았다. 큰 소리를 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바꿔나갔다. 하녀들을 하나씩 바꿨다. 오래된 종들이 먼저 나갔다. 식구를 줄여야 한다는 말과 함께 그 자리를 자기 사람들로 채웠다. 이연철은 그것을 알았는가?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막지 않았다. 아버지. 준서가 서재문 앞에 섰다. 이연철이 서책을 보다 고개를 들었다. 준서냐? 어머니 소식을 알아보셨습니까? 침묵. 어디 계시는지. 살아계시기는 한 건지. 그만해라. 이연철의 눈이 책 위로 내려갔다. 다 지나간 일이다. 준서는 그 방에서 나왔다. 문을 닫았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 밤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똑같았다. 옥화의 본색은 천천히 드러났다. 처음 반년은 조심스러웠다. 이연철 앞에서는 말을 낮추고 음식을 챙기고 웃었다. 그러나 이연철이 경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졌다. 이연철은 가을이 되자
기침을 했다. 기침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았다. 의원이 다녀갔다. 옥화는 의원과 단둘이 이야기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준서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후로 아버지가 먹는 탕약이 바뀌었다는 것은 알았다. 이연철은 점점 가늘어졌다. 눈빛이 흐려졌다. 예전엔 엄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쉽게 끊겼다. 아버지, 탕약이 바뀌었습니까? 옥화가 더 좋은 걸 구해왔다 하더구나. 어느 의원 처방입니까? 몰라도 된다. 준서는 그날 밤 몰래 약을 꺼내봤다. 냄새가 이상했다. 뭔가 쓴 것. 그리고 그 밑에 묻힌 다른 냄새. 하지만 그는 아직 13살이었다.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재산이 새고 있다는 걸 안 건 이듬해 봄이었다. 집안 행랑아범 만석이 준서를 불렀다. 눈치를 살피며 소곤거렸다. 도련님, 아래기 황송하오나 전답 선어 마지기가 다른 이름으로 넘어갔사옵니다. 뭐라고? 마님께서 나리께 도장을 받으셨다 합니다. 나리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고 만석은 그 이후로 2달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났다. 입을 놀렸다는 이유였다. 준서의 죄책감은 이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밤마다 같은 꿈을 꿨다. 문 앞에 쓰러진 어머니. 자신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거리. 그 거리가 꿈속에서는 점점 더 멀어졌다. 내가 막았어야 했다. 내가 더 크게 소리쳤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 그는 12살이었고 아버지는 집안의 하늘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없었다. 봉씨는 죽지 않았다. 죽을 뻔한 건 사실이었다. 그날 밤 쓰러진 채 빗속에서 새벽을 보냈다. 몸에 열이 올랐다. 세상이 돌았다. 이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다. 그러나 누군가 그녀를 들어올렸다. 지게를 지고 가던 노인이었다.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야 할 늙은 초부가 봉씨를 들어 자기 등에 업었다. 살아있거든 살아야지. 그게 전부였다. 봉씨는 한 달을 알았다. 초부의 딸 점순이 죽을 끓였다.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봉씨가 처음 입을 뗀 건 어느 맑은 날 오후였다. 나는 어디서 왔는지도 말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점순이 웃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런 분들만이 데려왔어요. 봉씨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큰 소리 없이. 봉씨가 자신을 지은 것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있는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돌아가면 옥화가 준서를 어떻게 할지 봉씨는 여자의 눈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돌아가면 저 아이가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사라지기로 했다. 이름을 바꿨다. 공씨라 했다. 행색을 낮췄다. 시장 한 귀퉁이에서 바느질품을 팔았다. 밥은 한 끼씩만 먹었다. 잠은 처마 밑에서도 잤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다. 한겨울 저작거리.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누군가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 혼란 속에서 봉씨는 골목 안으로 밀려났고 골목 끝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다. 쓰러지기 직전의 남자. 옷은 허름했으나 눈빛이 달랐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봉씨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남자를 끌어당겨 벽에 붙였다. 자기 보따리를 남자 앞에 쌓아 반쯤 가렸다. 그리고 자신은 태연하게 쭈그려 앉아 바느질을 하는 척했다. 포졸이 다가왔다. 거기 수상한 자 보지 못했느냐? 저는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요. 눈이 어두워. 포졸이 훑어보다 지나쳤다. 남자는 한참 후에야 숨을 내쉬었다. 왜 도왔소?
봉 씨가 바느질을 계속하며 말했다. 숨어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남자의 이름은 박형준이었다. 그가 누구인지 봉 씨는 그때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그는 왕의 수라간 내관 출신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왕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는 비밀 밀지 전달자였다. 봉 씨가 강해진 건 하루아침이 아니었다. 처음엔 그냥 살아남았다. 그 다음엔 버텼다. 그 다음엔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깨달았다. 봉 씨는 이연철과 20년을 살았다. 이연철이 누구와 만났는지, 어디에 돈이 흘렀는지, 어떤 밤에 어떤 사람이 집을 다녀갔는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연철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것들도 당신이 기억하는 것을 말해주시겠소? 박형준이 어느 날 물었다. 봉 씨는 오래 생각했다. 내 아들이 안전하다면 그렇게 하겠소. 박형준이 봉 씨를 데려간 곳은 한양 외곽의 작은 별채였다. 거기서 봉 씨는 처음으로 한 노인을 만났다. 허름한 도포, 흰 수염. 그러나 그는 50년 동안 세상을 내려다본 눈. 봉 씨는 직감했다. 무릎을 꿇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노인이 웃었다. 눈썰미가 좋구나. 이후에 밝혀진 것들이 있었다. 이연철의 집안은 단순한 집안이 아니었다. 외직 판서를 지낸 이연철은 겉으로는 물러난 척했지만 한양의 몇몇 포구를 장악한 밀수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조직의 자금줄이 어디서 왔는가? 왕실 창고에서 빠져나간 물자. 그것을 파헤치다 다친 자가 셋이었다. 그중 하나가 박형준이었다. 이연철을 치면 위에 있는 자들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치면 드러나고 안에서 치면 박형준이 봉 씨를 봤다. 당신은 이미 안에 있었던 사람이요. 봉 씨는 밀명을 받았다. 이연철의 집안으로 돌아가되 신분을 숨길 것, 옥화와 이연철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것, 증거를 확보할 것, 복수를 위해 가는 게 아니요. 박형준이 확인하듯 말했다. 봉 씨가 고개를 들었다. 알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 복수는 사사로운 것이지요. 하지만 정의는 사사롭지 않습니다. 봉 씨가 일어났다.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불었다. 3년이 지나 있었다. 이연철의 집에 새 친모가 왔다. 이름은 홍 씨. 나이는 40 언저리. 머리카락을 낮게 묶고 눈을 내리깔고 말을 아꼈다.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돌았다. 옥화가 먼저 불렀다. 자기 옷을 몇 벌 수선해보고 흡족했다. 쓸만하네. 머물러라. 봉 씨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마님. 준서가 그녀를 처음 마주친 건 사흘 후였다. 마당을 가로지르다 빨래를 개던 친모와 눈이 마주쳤다. 준서는 걸음을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이 여인의 손이 빨래를 개는 방식이 어머니가 항상 엄지를 안쪽으로 접고 계셨는데 아무 생각도 아니었다. 그냥 스치는 기억. 15이 된 준서는 그것을 그냥 흘려보냈다. 봉 씨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했다. 눈이 타는 것 같았다.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 옥화는 봉 씨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었다. 3년 전 봉 씨는 이 집 안주인이었고 옥화는 봉 씨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쫓아낸 것은 이연철이었고 옥화는 그저 안채에서 웃고 있었다. 사람은 아래를 잘 보지 않는 법이다. 이연철은 봉 씨를 한 번 보긴 했다. 마당 끝에서. 그러나 봉 씨가 빠르게 몸을 돌렸고 이연철은 눈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다. 시청자는 다 알고 있다. 봉 씨가 누구인지, 저 집이 어떻게 될지.
그 알고 있음이 긴장감이 되었다. 봉 씨는 조용히 일했다. 옥화의 방에 드나들며 기억했다. 문서 보관함의 위치, 자물쇠의 모양, 특정 날 특정 사람이 찾아오는 패턴, 그리고 이연철의 약. 봉 씨는 약을 보는 순간 멈췄다. 이거, 냄새를 맡았다. 천천히 눈을 감고 아편 찌꺼기를 달인 물이 섞였다. 이연철은 중독되어 있었다. 천천히, 모르게 봉 씨의 손이 약 사발 위에서 멈췄다. 아직은 안 된다. 그 밤, 봉 씨는 바깥으로 나가 어떤 담벼락 아래에 쪽지를 끼워 넣었다. 약의 독이 섞였소. 그리고 문서는 안채 동편 마루 밑에 있소. 포청이 움직인 건 그로부터 나흘 뒤였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옥화가 봉 씨를 불렀다. 봉 씨가 고개를 들었다. 옥화의 눈이 가늘어져 있었다. 내가 내 방에 들어갔느냐? 빨래를 갖다 놓았사옵니다. 그것 말고. 침묵. 내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봉 씨는 고개를 숙였다. 송구하옵니다. 옥화가 물러나지 않았다. 한 걸음 다가왔다. 봉 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무언가 스치는 것이 있었다. 눈 모양, 코성. 어딘가 아직은 너 어디서 봤느냐? 그 순간 바깥이 소란해졌다. 포졸들이었다. 이연철의 집을 에워쌌다. 이연철은 나오라. 마당이 뒤집혔다. 하인들이 흩어졌다. 옥화가 안채 쪽으로 달렸다. 준서가 뛰어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그때 봉 씨가 몸을 돌렸다. 그냥 돌아섰다. 숨기지 않고, 바꾸지 않고 준서와 눈이 마주쳤다. 3년의 시간이 사라졌다. 준서의 얼굴이 굳었다. 입이 열렸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봉 씨가 말했다. 다 끝나간다. 문서가 꺼내졌다. 마루 밑에서 동편, 봉 씨의 쪽지대로 밀수 장부, 이름들, 금액들, 날짜들, 이연철의 도장이 찍힌 것들, 그리고 옥화가 한영의 객주들에게 보낸 편지들, 이연철 모르게 거래한 흔적들. 이건 나리께서 모르시는 거래요입니다. 옥화가 소리쳤다. 포졸이 멈추지 않았다. 그게 더 나쁘오. 이연철이 마당으로 나왔다. 파리했다. 3년 전 그 엄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눈빛이 흐렸고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랐다. 약 때문이었다. 아편 때문이었다. 그가 봉 씨를 봤다. 오래 봤다. 봉 씨냐? 봉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연철의 눈에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지나갔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습니다. 봉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떨리지 않았다. 살아서 당신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 돌아왔습니다. 옥화가 끌려가는 장면은 조용했다.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연철은 기둥에 기대어 있었다. 준서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옥화가 문을 나서는 순간 3년 전 봉 씨가 걸었던 그 문을 이번엔 옥화가 나갔다. 빗소리는 없었다. 이번엔 맑은 날이었다. 더 잔인한 날씨였다. 이연철은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울었다. 준서야. 예, 내가 잘못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래, 아버지. 어머니는 3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욕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연철이 눈을 감았다. 그래서 더 무너지는구나. 봉 씨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대문 밖에 서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준서가 달려나왔다. 어머니, 준서야.
봉씨가 아들을 안았다. 처음으로. 3년 만에. 준서는 12살 때 울었던 것보다 더 크게 울었다. 15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봉씨는 등을 두드렸다. 울어도 된다. 봉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들을 한참 안고 있다가 몸을 떼어냈다. 어머니, 나는 이제 내 길이 생겼다. 봉씨가 웃었다. 3년 전엔 없던 웃음이었다. 더 깊고 더 단단한 내가 이 집을 바로잡아라. 나는 할 일이 남았다. 어디 가십니까? 봉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걸었다. 준서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달려가 붙잡지 않았다. 어머니가 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해가 다 졌다. 봉씨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준서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떤 선택은 평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바뀐 평생 끝에서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